납중독 옛날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지금도 흔해요. 납중독은 플럼비즘이나 세터니즘으로도 불렸죠. 이름은 신비롭지만 현실은 잔인해요. 복통, 두통, 불임까지 일으킬 수 있답니다. 기억력, 행동 문제도 납중독 때문일 수 있고요. 어린이 지적장애 10%가 납중독과 관련 있죠. 충격적 반전은 일부 영향이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납은 공기, 물, 먼지, 음식 어디든 있어요. 심지어 소비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아이들과 반려동물이에요. 아이들은 납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옛날엔 납 페인트 장난감이 주범이었죠. 어른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노출 위험이 높아요. 진단은 혈중 납 수치 측정으로 이루어지고요. 2021년 CDC는 어린이 기준치를 낮췄죠. 엑스레이에서 뼈에 조밀한 선이 보이면 납 중독 신호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납 중독은 예방 가능합니다. 납 함유 제품 제거, 환경을 깨끗이 하는 노력만으로도요. 완전 반전이죠. 역사를 계속 배우고 지켜봐야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는 뼛속까지 과학자이자 공학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를 화가로만 알지만요.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과학과 발명에서 빛났죠. 그의 발명품 중에는 시대를 한참 앞서간 것들이 많아요. 낙하산과 헬리콥터의 초기 개념도 그가 고안했답니다. 장갑차, 태양열 지별판, 자동차의 원형까지요. 놀랍게도 그의 아이디어는 수백 년 후 현실이 되었죠. 베네치아를 보호할 움직이는 독도 설계했지만 너무 비쌌어요. 그는 해부학, 천문학, 광학 연구에도 공헌했어요. 인체 비율을 그린 비트루비안 맨도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죠. 하지만 그의 과학적 업적은 150년 전에서야 제대로 인정받았답니다. 평생 동안은 주로 엔지니어이자 발명가로 고용되었죠. 그의 노트에 남겨진 방대한 연구는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지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판구조론 초기 개념도 있었고요. 선박의 이중 선체 같은 실용적 아이디어도 그가 처음이었죠. 그는 물의 흐름, 즉 유체역학에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르네상스맨이라는 별명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를 그냥 화가라고만 부르지 말아주세요. 오스트리아가 유럽을 구했다는 카를로비츠 조약 들어보셨죠? 오스만을 물리친 영웅담 같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첫 대규모 영토 상실을 의미하죠. 거의 300년간 확장만 하던 오스만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카를로비츠 조약은 1683년부터 1699년까지 이어진 데티르크 전쟁의 끝이었죠. 이 전쟁에서 오스만은 젠타 전투에서 신성동맹에게 대패했어요. 조약은 1699년 1월 26일 현재 세르비아의 카를로브치에서 체결됐고요. 이 조약으로 합스부르크 왕조가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이 되었죠. 유럽 역사에서 오스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유럽을 구원했다고만 기억하는 건 편향된 시각일 수 있어요. 오스만 제국에게는 좌절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 조약은 오스만의 유럽 확장이 완전히 멈춘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오히려 오스만의 쇠퇴를 알리는 서막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으로 유럽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강하게 남은 거죠. 당시 오스만은 강성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젠타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 균열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고요. 결국 카를로비츠는 오스만의 첫 후퇴이자 유럽 판도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 오스트리아가 유럽을 구했다는 말은 오스만의 시점에서는 유럽 지배를 포기한 조약이 되는 거죠.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강하게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악숨 왕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그들만의 독자적인 화폐가 있었죠.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왕국의 심장이자 정체성이었어요. 악숨 화폐는 AD 270년 엔디비스 왕 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죠. 화폐는 악숨 왕국의 문화적, 종교적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처음엔 다신교 상징이었지만 나중엔 동방 기독교 상징이 나타나 완전 반전이에요. 이 동전 덕분에 악숨 왕들의 연대기를 알 수 있었죠. 유물은 역시 보물이에요. 악숨 왕국은 홍해 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성했고 화폐가 그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7세기 전반에 쇠퇴하면서 이 멋진 화폐도 사라집니다. 대신 중동 대부분과 함께 디나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악숨 화폐가 사라진 후 동아프리카에선 모가디슈 화폐가 대세였어요. 12세기부터 모가디슈 술탄국이 발행한 이 화폐가 널리 퍼졌답니다. 악숨 동전은 그냥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거죠. 왕의 얼굴, 종교적 상징, 무역의 흔적까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고고학 연구가 부족한 악숨 지역에서 동전은 귀중한 정보원입니다. 다른 유물이 많지 않아 왕들의 순서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었죠. 동전 하나로 왕국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고대 화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어요. 악숨 왕국의 황금기는 이 작은 동전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역시 역사는 작은 것에도 큰 진실을 숨기고 있네요. 완전 반전이죠. 로마 우현제는 핏줄이 아닌 능력으로 후계자를 정했다고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리더십의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하지만 사실 이 입양에도 복잡한 가족 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네르바 황제 이후 5황제는 아들이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후계자를 입양해야 했던 거예요. 트라이아누스는 사촌이자 조카인 하드리아누스를 입양했어요. 하드리아누스도 조카인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후계자로 삼았고요. 피우스는 다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입양하는데요. 이 아우렐리우스도 사실 피우스의 조카였죠. 루키우스 베루스 또한 하드리아누스가 점찍었던 사람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 순수한 능력주의만은 아니었어요. 핏줄이 중요했죠. 로마 법상 입양은 친자 관계와 법적으로 동일했으니까요. 아우구스투스도 티베리우스를, 클라우디우스도 네로를 입양했었죠. 오히려 입양은 족벌주의를 위한 편리한 도구였던 셈이에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들 콤모두스를 후계자로 삼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쇠퇴의 시작이라고 다들 손꼽죠. 아들을 택한 순간 능력보다 핏줄이 우선시된 거예요. 콤모도스 황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평화로운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역시 역사는 언제나 반전의 연속이네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로마 제국의 숨겨진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바스티오 감옥 습격하면 엄청난 죄수들을 해방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겨우 7명뿐이었어요. 정말 반전이죠? 혁명의 상징인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니. 당시 바스티오는 왕실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미 철거 예정이었죠. 혁명가들은 그저 그 감옥이 독재의 상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4시간 싸움 끝에 94명이 죽고 겨우 감옥에 진입했죠. 항복한 드 라우네이 총독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어요. 그 7명 중에는 정신병자나 위조범 등이 섞여 있었다네요. 결국 거창한 해방은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었으니 상징성은 엄청나요. 1790년 첫 기념일에는 화합의 의미로 축제가 열렸어요. 지금 프랑스의 국경일인 7월 14일은 이 두 가지를 기념하죠. 바스티오 습격과 그 1주년 축제, 둘 다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바스티오 데이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더 깊어요. 단순한 감옥 습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죠.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재미있지 않나요? 가끔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역사 미스터리 탐정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역사의 진짜 재미는 이런 반전들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바스티오의 7명, 역시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네요. 프랑스 혁명 영웅 장폴 마라, 그의 죽음이 영웅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비극적이고 의외의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마라는 급진적 언론인이자 혁명 정신의 대변자였죠. 그의 신문, 인민의 진구는 혁명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고요. 하지만 그에겐 심각한 피부병이라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이 병 때문에 거의 매일 약용 목욕을 해야만 했죠. 그의 사무실은 욕조 옆이었고 거기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 코르데라는 여인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온건파 지롱드당을 지지했고 마라를 혁명의 관계를 조장하는 자로 여겼죠. 코르데는 마라를 직접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라의 피부병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낮췄어요. 코르데는 거짓 정보로 마라의 침실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욕조에 있던 마라를 칼로 찔러 암살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마라의 죽음, 그림 속 장면이에요. 코르데는 4일 뒤 처형되었고 마라는 혁명적 순교자로 추앙받았죠. 사람들은 오, 예수의 심장, 오, 마라의 성스러운 심장이라 외치며 그를 기렸어요. 결국 마라의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그의 취약점이 되어 암살로 이어졌던 거예요. 만약 그에게 병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웅의 비극적 죽음 뒤에는 이런 개인적인 아픔이 숨어 있었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흥미롭죠?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다고 알고 계시죠? 네, 실제 전투는 그때 멈췄지만 진짜 종전은 훨씬 나중이었죠. 세계대전 공식 종결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덕분이에요. 이 조약은 6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탄생했죠. 놀랍게도 독일에겐 협상 참여 기회가 없었어요. 승전국들이 조건을 정하고 독일에 서명해 했죠. 마치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는 식이었어요. 조약의 핵심은 독일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었어요. 독일과 동맹국들이 전쟁의 모든 손실과 피해를 유발했다고 못 박았죠. 이 때문에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돼요. 영토도 잃고 군대도 해체해야 했죠. 심지어 빌헬름 2세 황제는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조약이 바로 히틀러가 등장할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쌓여갔거든요. 조약 서명 5년 전 대공황의 도화선이 된 암살 사건이 있었죠. 바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이에요. 이 조약은 그 암살 5주년이 되는 날에 서명되었어요. 기묘한 우연이죠. 전쟁을 끝냈지만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죠. 역사는 승자가 쓴다지만 그 여파는 모두가 감당해야 했네요. 베르사유 조약 단순한 종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마그나 카르타, 자유와 권리의 상징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좀 반전이 있답니다. 1215년 존 왕이 반란 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문서였거든요.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평화를 위해 초안을 작성했죠. 교회 권리 보호, 불법 투옥 금지, 신속한 재판 보장 등 멋진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곧바로 제1차 남작 전쟁이 발발했어요.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 문서를 무효화했으니까요. 존 왕사 후 어린 헨리 3세의 섭정 정부가 문서를 재발행했지만 급진적인 내용은 빠졌답니다. 전쟁이 끝난 1217년에야 람베스 평화 조약의 일부로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숲의 헌장과 구별하기 위해 대헌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금이 부족했던 헨리 3세는 세금 대가로 1225년에 헌장을 다시 재발행했고요. 아들 에드워드 1세는 1297년에 잉글랜드 법률로 확정하며 이 과정을 반복했답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사실 그 시대에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점도 놀랍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률 문서들이 많았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영미법의 초석이 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결국 중요한 건 내용보단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느냐는 거겠죠.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겨낸 사상이 만드는 거네요. 마그나 카르타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문서였어요. 어떠세요? 역사 공부 좀 더 흥미로워졌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흑사병이 쥐 때문에 퍼졌다는 건 다들 아시죠?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대요.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균이 원인이었어. 벼룩은 물론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됐지. 유럽 인구의 50%가 이 병으로 사라졌어. 단 7년 만에 최대 5천만 명이 죽은 거야. 이 병은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어.
진짜 기원은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야.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 등 다양한 설이 있어. 유럽에는 1347년 카페 공성전 때 처음 나타났어. 골든 호두군이 감염된 시체를 도시로 던져 넣었지. 이후 제노바 선박들이 지중해로 퍼뜨렸어. 즉 벼룩을 옮기는 쥐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어. 사람 간 숨결을 통한 전염도 중요했대. 흑사병이란 이름은 감염된 사지가 검게 변해서 붙였을 거야. 사람들은 신이 벌이나 나쁜 공기 때문이라 생각했지. 이 신과 공포가 사회를 휩쓸었어. 유럽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으며 모든 걸 재편했지. 그러니 다음엔 쥐가 흑사병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스토리를 말해줘. 역사는 항상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매혹적이야.